안녕하세요.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지식재산연구원의 유태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포럼인데요. 연말에 이제 그동안 저희가 연구원에 있는 연구자들과 외부의 연구자들이 약간 이제 연구적 협력 관계나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또 그 지재권에 관련돼서 핵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연구 결과와 논문 중심의 포럼이라서 약간 저희가 조촐하게 자리를 마련했고요. 먼저 세션 1은 조금 지식재산의 어떤 그 창조적 지식의 어떤 지식재산권화와 관련돼서 좀 미시적인 부분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익제미너의 어떤 워크로드와 그 다음에 그 특허 그랜트 되는 그 결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표준 특허의 효과 그다음에 그 특허를 통한 지식의 파급 채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논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15분의 커피 브레이크를 가진 다음에 세션 2에는 조금은 거시적으로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재권과 금융의 어떤 그 지재권의 리티게이션과 금융 그 결과 그 기업의 어떤 그 주가, 파이낸셜 마켓의 주가 등에 대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 그다음에 사업화의 성공 실패 요인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15분 쉬고 패널 토의를 1시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발표자이신 지식재산연구원의 강경남 박사님 발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특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할 것인데요. 표준 특허라는 개념 자체도 좀 모호하고 그것의 어떤 국가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보는 것도 그동안 뭐 세세하게 연구가 되지 않았던 분야인지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표준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발표의 구성은 먼저 표준 특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표준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례 몇 가지를 언급해 드린 뒤에 우리나라가 지금 표준 특허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보유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경제적 효과 분석 모델과 그 어떤 모델을 썼는지 주요 변수들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주요 결과가 어떤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백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특허와 관련해서 먼저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들어가야 될 것인데요.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 규격입니다. 이런 표준이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져 왔었는데 특히나 통신 분야가 발달하면서 이런 표준을 같이 통일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서는 많은 것들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전화를 걸면서 특정한 프로토콜을 이제 썼는데 상대 쪽에서도 동일한 프로토콜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수신을 해야지 서로 통화가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통신의 발달이라는 것이 표준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준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것이 표준이다라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규격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라는 활동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런 표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ISO, IEC라는 기구명을 적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구들이 존재하고 특히 이 본 연구는 ETSI라는 유럽의 표준화 기구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표준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특허가 같이 엮여 들어가게 되는데 표준 특허라는 것은 표준 규격을 구현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실시되는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반드시 이러한 기술들을 써야만 하고 그런 기술을
주요 권리 사항으로 하는 특허를 표준 특허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표준과 특허라는 제도는 어찌 보면 서로 상반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이라는 것은 기술의 공유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확산을 하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입장이 강한 반면에 특허는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술을 사유화하고 독점화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보호를 해주면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이제 유인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술의 확산을 노리게 되는 거죠. 한쪽은 공유화를, 한쪽은 사유화를 강조하는 이 두 가지의 제도가 서로 대단히 상충되는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시장에서 존재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표준 특허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표준이라는 것이 워낙 파급 효과가 크고 특허라는 것은 독점력이 강하기 때문에 표준과 특허가 만나게 되면 너무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표준화 기구에서 특허 정책을 갖고 있는데 어떤 절충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허 기구들에서 IPR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거를 제출하면서 라이센스 조건을 선택하게 하는데 이 기술을 무상으로 선택하게 할 거냐, 사용할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프렌드 조건 하에서 라이센스를 할 수 있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하고 만약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권 행사를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표준 특허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너무나도 이제 익숙하게 들으셨던 내용일 텐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는 CDMA 이동통신 기술은 애트리에서 상업화를 성공했었나요? 그래서 상용화가 성공하였지만 이 기술 자체는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 권리화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퀄컴에 5조 원의 로열티를 지불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2G, 3G 쭉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로열티가 지불이 되었다고 들은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관련 표준 특허 소송에서 인터디지탈사라는 곳에 삼성과 LG가 수억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차원에서 이 표준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대단히 좋지요. 특허 실시료도 보장되고 기술 시장도 장악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ICT 산업이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타 산업과 융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준 특허의 중요성은 더 강조가 될 것이고 그 효과도 파급 효과도 더 커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대부분 보시면 이런 사례들은 익숙하신데 그래서 표준 특허가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의 결과를 보신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량적인 실증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판단 하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표준 특허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표준 특허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보시면 각각의 기구에 이게 표준 특허다라고 이제 기고한 것을 가지고 이 통계치를 뽑은 것인데요. 이 ISO라는 기구 이제 요 각각이 표준화 기구들이거든요. 이 표준화 기구들의 전체 갖고 있는 표준 특허 수 그리고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표준 특허 수입니다. 보시면 좀 아직까지는 활동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ETSI라는 곳 이 기구에는 표준 활동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특허 건수 자체도 3만 건이 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좀 많이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주로 전기, 통신 이런 쪽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대세는 ETSI라고 볼 수 있고요. 주로 뭐 LG라든가 삼성, 이 애트리 이런 기구들에서 본 기구의 표준 특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현황은 일부 활발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실정이다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표준 특허의 경제적 효과 분석 부분입니다. 분석 모델로는 콥 더글러스 생산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형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K 자본, 그 다음에 L 노동, 그리고 AT로 기술 진보를 이제 들 수 있고요. 이 세 가지의 합으로 구성이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술 진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았냐 하면 특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그런데 나눔에 있어서 표준 특허의 중요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표준 특허라는 것을 별도로 묻고 그에 대응하는 것으로 표준 특허가 아닌 일반 특허, 등록 특허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이 GDP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습니다. 콥 더글러스 함수가 이제 유익한 좀 활용성이 높은 것이 이것의 이제 개수가 어떤 탄력성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모델의 활용도가 대단히 좋은데요. 이 모델 자체의 의미 자체는 뒤에서 결과를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모델은 그 표준 특허 자체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지만 그 좀 범위를 넓혀서 표준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주로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쪽에서 있었는데 그 블린트라는 프라운호퍼의 연구자가 주로 이제 이것을 활용을 했고 이 모델을 썼고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도 이 모델을 써서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의 적정성은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종속 변수로 쓰이는 GDP는 OECD의 자료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9개 국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그 9개 국가는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이렇게 9개국으로 표준화 활동이 활발한 그 국가들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GDP는 OECD, 그 다음에 자본, 캐피탈 스탁의 데이터도 OECD에서 얻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은 종업원 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OECD에서 데이터를 구했고요. 그리고 등록 특허와 관련된 부분은 WIPO의 등록 특허 건수를 활용을 하였고 표준 특허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표준화 활동이 대단히 활발한 ETSI라는 기구에 기고된 기고서에 특허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준 특허 센터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서 재가공을 하였는데 표준 특허가 20년의 권리 기간을 가지고 있고 그 존속 기간 동안 해마다 15%의 감가상각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의 스탁을 만들어서 변수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국가에 대해서 데이터들은 계속 85년부터 11년까지의 데이터들을 쭉 모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좀 일부 누락되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들을 다 집어넣고 이제 분석을 해서 언밸런스드 패널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픽스드 이펙트를 주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자본 노동 부분이 이제 유의미하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연구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데 노동이 자본보다 좀 더 높은 개수값을 보였고요.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인 특허 부분을 보시면 등록 특허, 표준 특허를 비교를 했을 때 일반 등록 특허는 0.04, 표준 특허는 0.046이라는 개수값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이 요거 표준 특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표준 특허 스탁이 1% 증가하면 GDP를 0.046% 증가시킨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보시면 표준 특허가 등록 특허에 비해서 그 값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 특허가 조금 더 그
GDP의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발표 자료에 보시면 제가 금액적으로도 좀 이제 계산을 해서 넣어 놓았는데, 그거는 그 11년도 경상 가격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 정도가 될지 이제 계산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표준 특허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고요. 근데 이 연구의 제한점을 들자면 변수들 간의 내생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표준 특허라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명확한 정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게 표준 특허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필수성에 대한 검토는 없이 그냥 이게 표준 특허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기고서를 낸 선언 특허들을 포괄적으로 다 표준 특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저희가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노이즈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ETSI라는 특정 기구의 데이터에 한정해서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약간 제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게 기술 산업별로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을 쭉 넣고 이것을 돌리면 가장 좋을 것인데 그런 구분 없이 그냥 국가별로 데이터 하나씩 넣어서 돌렸기 때문에 약간 러프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좀 한계점입니다. 이거는 데이터들이 모여지기만 하면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연구가 사실은 데이터를 모으는, 그다음에 그리고 그 데이터의 자료가 그 속성 자료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그 데이터를 잘 분류하고 정선하기가 좀 어려워서 약간의 조금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여력이 되고 과제를 계속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더 많이 잘 모으고 정선을 해서 또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희경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지식재산연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그 특허청의 심사관의 업무량이 특허 등록률과 특허 무효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여기 계시는 인하대학교의 오준병 교수님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한 논문이고요. 아직까지 좀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될 논문이고 계량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보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걸 미리 밝히고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특허권을 빨리 획득하는 것은 기술을 사업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기술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를 해서 시장에서 그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을 포함한 많은 출원인들이 그 심사 과정을 단축시키고 또한 신속하게 특허권을 확보하는 데 대한 그런 수요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그 조속하게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 특허의 가치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특허가 출원이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특허청 내의 특허 적체량이 그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특허 적체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허 심사 과정은 지연이 되고 특허 출원권이 특허청 내부에서 계류하는 시간, 즉 심사 처리 기간은 지연이 되고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사 처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출원인이 심사 청구를 하고 난 후에 심사관이 직접적으로 심사를 처리하는 그 시점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심사 처리 기간이 장기화가 되면 그 권리 행사에 대한 그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신기술의 사업화나 수익화를 저해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심사 적체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심사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의 특허청이 모두 다 겪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특허청에서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그 조기에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나마 그 주요 그 전 세계 주요 특허청에서는 특허 심사 하이웨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 심사 그 처리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심사 처리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3트랙 그 3가지 트랙으로 맞춤형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 심사 그 출원인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현상을 데이터로 조금 확인을 해보면은요, 한국의 특허 출원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는 10만 건 정도 됐다가 12년도에는 거의 2배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심사 처리 기간은 이제 길어지게 되는데요. 2002년도에 봤었을 때는 그 평균적으로 심사 처리 기간이 23개월로 증가를 했었고, 2003년도에도 22개월까지 증가를 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연장이 되고 이제 장기화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특허청은 2가지 접근 방법을 도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심사관 수를 늘림으로 인해서 1인당 심사 처리 건수를 줄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심사 처리를 조금 조속히 하려는 그런 노력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에 95년도에 402명이었던 심사관이 2009년에는 675명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그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심사 기간 단축 정책이 도입한 후에는 평균적으로 심사 처리 기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2006년도에 그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6년도 7년도에 보시면 2002년도에 22개월이었던 것이 그 심사 처리 기간이 2006년도와 7년도에는 평균적으로 9.8개월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그렇다면 심사관의 과중한 그런 업무량이 특허의 등록률, 나아가서는 그 무효화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 심사 기간이 단축이 된다거나 아니면 적체량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특허 심사관의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면 심사 과정에 그 좋지 않은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나아가서 그 특허 무효화율도 좀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학문적인 의구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2006년도에 그 빠른 심사 정책을 도입을 함으로써 그 심사 처리 기간을 줄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 이때의 심사관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심사관도 그 사람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심사를 그 처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은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심사 업무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다양한 그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그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고, 특허청의 정책이라든지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 심사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련한 논문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2011년도와 2013년도에 그 나왔던 클라우디아 논문과 슈에테 문제는 그 심사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그 심사 서비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지 않은 특허를 그 특허 출원인들이 더 많이 많이 출원을 하도록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이론적인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이고요. 이제 이러한 거 외에도 또 이제 그 인센티브와 심사관의 업무량과 그 연관을 시키는 그런 논문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특허청에서, 이제 세계의 많은 특허청에서 도입하고 있는 심사관의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사관이 처리한 그런 업무량에 연동이 되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많은 학자들이 그런 그 심사관이 처리하는 그런 건수에 연동이 된 그런 인센티브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특허를 거절하기보다는 등록을 주게 되는 그 이제 구조적으로 등록을 더 많이 주게 되는 제도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 실질적으로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하거나 그 하는 방식으로를 독려하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 좀 비판을 하기도 하고, 여기 2009년도에 란지니어 페이퍼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을 처리한 심사를 처리한 건수보다는 거절을 얼마나 주느냐에 기반을 해서 그 보상을 하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 뭐 주장을 하는 논문입니다. 또 최근에 2013년도에 나가오카 야마우치 같은 경우에도 그 2001년도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조속하게 심사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 정책이 어떤 그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봤고, 그 사람들의 결론은 그 거절 불복에 대한 심판 건수가 증가하고 등록률도 증가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약간의 그런 트레이드 오프를 발견을 한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그 부정적인 트레이드 오프 외에도 그 다른 한편에서는 일각에서는 그런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논문들도 있는데요. 2003년도 킹의 논문에 따르면 그 특허 심사관의 그 심사 처리하는 그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심사 적체량이 아무리 많아진다 하더라도 1인당 그 심사 한 건에 투입하는 그런 시간에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그 심사 등록률이나 이런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뭐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외부 효과가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증적인 그 분석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그 다른 국가들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요 그런 어떤 변수들을 비교를 한 표인데요. 그 제일 처음에 보시는 이 부분이 심사관 수입니다. 우리나라 심사관 수는 794명이었고, 그 이 794명은 일본의 1,711명, 그리고 그 미국의 뭐 6,000명이 넘는 심사관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그 숫자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심사 출원 건수도 작은데요. 우리나라는 21만 건 정도,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50만 건이 넘는 그 넘는 출원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사 처리 건수라고 하면은 그 출원 건수를 심사 건수로 나누는 것을 심사 처리 건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나눠 보시면 우리나라는 271건이고 그 미국이나 그 유럽은 78건으로 100건 이하인 것을 알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심사관의 업무량이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는 또 상반되게 우리나라의 심사 처리기 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데요. 우리나라는 16.8개월의 심사 처리 기간이 있는 반면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거의 뭐 2배에 육박하는 28개월이 걸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게 그 우리나라의 등록률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높아서 한 66%를 나타났는데요. 그 여기서 빨간색으로 해놓으신 거를 보시면 심사관의 업무량과 심사 처리 건수로 이제 그 매저가 되는 심사관의 업무량과 이런 등록률 간의 그 약간의 그 정해 그 트렌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심사관의 처리 제도, 심사 처리 제도, 그리고 뭐 인센티브 제도, 그리고 어떤 심사 품질과의 관계를 조금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뭐 얘기를 해보면, 뭐 심사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시는지는 다 잘 아시겠지만, 뭐 출원 후에 5년 내에 심사 처리를 청구를 하고, 그 이내에 청구를 하지 못하면 이제 포기가 되는, 철회가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심사관들은 심사 적체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사 적체량을 다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심사 처리 적체량이 많아 있으면 그만큼 이제 심사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기간이 굉장히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심사관이 심사의 업무량을 얼마만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 특히 인센티브가 연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유럽과 그 유사한 형태로 약간 고정급의 형태로 되어 있고, 심사관의 처리량이 아무리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으로 그 눈에 띄는 그런 어떤 그 금전적인 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심사관의 그 업무량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보상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런 심사 처리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정기적인 업무 평가에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요소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본적으로 심사관이 심사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뭐 무효 소송이라든지 거절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뭐 좀 약간 참여가 된다든지 뭐 관련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고, 그에 따른 이제 페널티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심사를 품질을 제고하는 그런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뭐 반기에 한 번 정도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추출된 그런 특허의 심사 처리 건에 대한 그런 심사 품질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런 조사들은 아무래도 작은 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심사관들의 업무 평가에 있어서는 이제 심사 업무량을 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관이 이런 업무 부담이 많이 늘어났었을 때 시간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심사관이 심사관의 그런 어떤 심사 처리 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봤고요. 저희가 업무량을 매저하는 건 한 네 가지로 매저를 해봤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은 아까 넘버 오브 디스포절 per examiner로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1인당 심사관이 심사를 몇 건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1번의 형태로 이제 심사 업무량을 제일 많이 매저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심사관의 요 건뿐만이 아니라 심사관의 업무량을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청구항 수라든지 아니면 IPC 수라든지 아니면은 심사 처리 기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를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심사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한 건에 심사 청구 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사 특허 청구항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면은 이제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 각각의 청구 항수에 대해서 전부 다 유효성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검토를 해야지만 이제 심사가 완료가 되는데, 이제 그만큼 심사 청구항이 많다라는 것은 심사관의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술이 또 융복합이 되면서 IPC 특허 한 건이 속하는 그런 기술 분야가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 특허 심사관이 다양한 그런 기술을 포함한 특허 같은 경우는 특허 심사관이 자기가 전공 분야가 아닌 분야까지도 공부를 하고 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가중이 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심사 처리 기간이 단축이 되는 것도 그만큼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량을 매저를 할 때 이런 다양한 요소를 고려를 해서 특허 심사를 청구한 그러니까 심사를 처리한 연도에 특허 심사 청구를 한 심사건의 모든 특허 청구항 수를 심사관 수와 그리고 평균 심사 처리 건수를 곱한 값으로 나눈 것으로 심사관 수를 이제 매저를 했습니다. 업무량을 매저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업무량을 매저를 했었을 때 2006년도와 2007년도 그리고에 급증을 한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당시에 심사 처리를 좀 조속히 하려는 그런 정책이 도입이 됐었고요. 그와 이제 같은 트렌드를 보이면서 심사관의 심사 청구권의 등록률이 2006년도와 7년도에도 급증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가설은 심사관의 업무량이 많아지면 심사관이 이제 심사를 등록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가설로 세웠고요. 두 번째 가설은 이런 식으로 심사관이 많아져서 등록률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그만큼 무효화율이 무효 심판을 했었을 때 무효화가 받아들여져서 등록됐던 심사 결과가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썼던 데이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1999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데이터, 키프리스 데이터를 썼고, 그리고 EPO 패스탯 데이터를 가지고 특허 패밀리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원래 특허 퀄리티를 품질을 통제를 하는 데는 인용 데이터를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인용 데이터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USPTO나 EPO, JPO라든지 이런 주요 특허청에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특허라는 가정하에 이런 패스트세 패밀리 데이터를 가지고 그 특허 품질을 통제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특허가 무효화율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특허 심판원에서 그 무효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거절 불복종 심판에서 나온 그 심결 결정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봤었던 그 변수고요. 저희가 썼던 그 리그레션 그 모형은 두 가지인데 그 저희가 모형을 할 때 이제 픽스 이펙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픽스 이펙트를 통제한 그 리니어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하나 썼고 거기서 이제 종속 변수는 그 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더미 변수와 그리고 이제 그 무효화 심판에 그 소송에 걸렸을 때 그러한 결과가 뒤집어져서 인용이 돼서 그 특허가 무효화됐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그런 그 변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무효 심판의 경우에는 무효 심판에 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의 일부분만이 무효 심판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관측이 되는 건 일부분에 불과를 해서 그런 그 어떤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헤크만 투 스테이지 모델도 이용을 했습니다. 모형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각각의 종속 변수를 그 스테이터스와 그다음에 인밸리데이션 더미로 넣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심 있는 워크로드 변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클레임스라든지 넘버 오브 IPC를 통제를 해서 그 컴플렉시티라든지 아니면 중요성을 통제를 했고요. 패턴 패밀리 데이터나 그리고 그 총 심사 청구 건수 대비 그다음에 우선 심사 청구 건수의 비율을 가지고 그만큼 심사 처리 기간이 짧은 그래서 심사의 업무 부담이 높은 그런 그 추가적인 심사관의 업무 부담량을 이제 통제를 했습니다. 결과입니다.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업무량을 매저하는 변수를 4가지를 썼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제일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심사관 1인당 심사 처리 건수입니다. 이 건수와 나머지 클레임 수를 고려한 거, 그리고 IPC를 고려한 거, 그리고 나머지 그 펜던시 타임까지도 고려한 그 업무량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업무량 단순한 그런 1인당 업무량 심사 처리 건수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심사관의 업무량이 많아질수록 심사관이 심사를 좀 등록을 많이 하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런 선행 기술을 조금 놓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거를 결과를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심사 무효화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습니다. 이제 요거는 투스테이지 헤크만 그 모형을 보시면 1단계에서 마찬가지로 그 스테이터스 등록을 하는 율에 유의하게 다 영향을 미치고요. 업무량이 많아질수록 등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그렇게 그 업무량이 많아질수록 심사 무효 심판에서 그 무효화가 인용이 될 만한 인용률이 더 높아지는 그래서 심사관의 그 심사 결과가 그 심판원에서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심사관의 업무량이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화율에 그 무효화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기존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칼리아우드와 duncan 그리고 슈에테의 논문처럼 그런 어떤 심사관의 그 과중한 업무량이 이런 약간 그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좀 미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좀 실증적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분석한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거절 결정이 났었을 때 거절 결정 불복종 심판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심사 결과에는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스테이지 헤크만 모형이나 아니면 리니어 프로버빌리티 모형 둘 다 같은 영향 나타내는데 마찬가지로 거절을 주는 거는 이제 등록을 주는 거에 그런 어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유의하게 나왔고 반면에 거절을 준 그 거절 불복종을 이라는 결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그 심사의 결과는 마이너스로 나오긴 했지만은 유의하지 않아서 별로 업무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 심사 거절 불복종 그러니까 거절 결과가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그 워크로드가 많아질수록 그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 서치를 해야 되고 선행기술 서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이제 거절을 좀 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그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이런 내리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가 그 워크로드와 심사관의 결정, 등록 결정 간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무효화율까지의 관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사관의 업무량이 증가할수록 특허의 등록 결정률은 높아지고 거절 결정률은 반대로 낮아졌고 그리고 그에 따른 그 그에 따른 이제 무효화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시메트릭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거절 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관의 심사 결과가 번복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그 실증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명확을 한데요. 굉장히 명확한데 그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심사 처리 기간이 장기화가 되면 그 권리 행사의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신기술의 사업화나 수익화를 저해하는 등에 따라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서 신속한 심사 처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특허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특허 출원권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정책적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이제 부족한 심사관 수를 좀 늘려서 심사관 1인당 업무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정책이 이제 균형을 이뤘을 때만 특허청이 추구하는 그 신속한 그 심사 처리 정책과 품질 간의 그런 균형이 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 심사 처리 기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일단 물론 시나리오 분석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어떤 그건 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은 가결과를 낸 결과는 특허 상표 디자인 각각이 특허가 4년 동안 4년에 걸쳐서 3.3개월 단축되고 그다음에 상표는 5.5개월, 그다음에 디자인 3.3개월 단축된다는 시나리오 4년간 그 가정하에 4년간의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봤을 때 GDP에 있어서 특허가 12.5조, 그다음에 상표가 5.5조, 그다음에 디자인이 33조 몇 천억 이렇게 이제 GDP 파급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심사기간 단축하는 게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에 긍정적인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사 기간을 단축을 함에 있어서 심사관을 충분히 늘리지 않고 또 심사 기간만 단축을 했을 때는 또 심사의 퀄리티가 낮아지거나 아니면은 그 특허의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증가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이제 저희 내년에 혹 가능하면 개량적으로 좀 분석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 그 추기능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식대학과 산업 간 연계에 있어서 석박사 과정생들의 이동으로 인한 그 대학 산업 간 연계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박사 과정생들을 중심으로 지식 확산 채널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목적은 지식 확산이 이루어지는 실증적 증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먼저 석박사 과정생들을 석박사 과정생들이 이전하면서 지도교수의 지식이 이들을 통해서 확산되는
경험적 증거를 보고 그 다음에 지식 확산에 어떤 요인들이 인적인 요인들 아니면 조직상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까를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논문 요 위에 주제하고 밑에 주제는 따로 다루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확산 채널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는데 그 행위자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학의 기능이 사람을 공급하고 지식을 늘리고 기업에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비공식적 접촉, 공식적 접촉 피해를 제공하는 공공재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걸 기본 기능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지식 이전이 대학의 지도교수에서 이공계 학생들 중심으로 보면 이공계를 중심으로 보면 대학의 지도교수로부터 학생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산업계로 가는 그런 과정은 이런 네 가지 역할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 이공계 출신의 경우에는 같은 실험실을 쓰고 있다는 게 굉장한 앞으로 이 연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적인 네트워크에서도 그렇고 일종의 그 연구실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자산을 획득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이런 연구 채널, 지식 확산 채널들이 있는데 민간이 연구자들이 기업에 있는 연구자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각종 컨퍼런스나 모임들 비공식적인 모임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의 지식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또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 고급 인력 그 설문조사를 하면 대학 이런 지식 확산 채널 중에서 이게 상당히 낮게 평가됩니다. 낮게 평가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사람의 이동에 수반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상당히 과소평가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대학에서 새로운 그 신입 직원이 채용돼서 나가는 그런 관계는 별로 연구가 안 되어 있고 문헌에서도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문헌들은 개인 수준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조직 수준에서 이런 산학연 연계를 살펴보더라도 기존에 있는 모바일 인플로이 기존의 연구자들의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이동이라는 것은 지식 확산의 중요한 채널인데 그런 연구들은 제법 많이 되어 있지만은 새로운 인력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살펴보지 아직 연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지도받은 학생들이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진출하는 것이 새로운 지식, 특히 테크놀로지를 이전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트워크가 이제 확장이 되는데 간접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이전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히 지식 확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비공식적 접촉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 연구자들 네트워크에 수반돼서
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가상적인 상황을 한번 보면 이 특허를 위의 영역은 이제 어떤 학위자가 학생 B가 졸업하기 전입니다. 아래 부분 특허들은 졸업한 후입니다. 좌측은 대학이고 우측은 기업인데 뭐 독립적으로 기업에 있는 연구자들이 특허를 이렇게 출원을 하고 특허 3과 특허 4를 출원을 했는데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하면 하나의 관계, 연결을 지을 수 있고 H와 J는 뭐 이렇게 연결이 되고 간접적으로 H와 이런 다른 연구자들도 연결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도교수가 있고 공동 연구자가 있고 학생이 있고 또 지도교수가 학생 없이 다른 공동 연구자하고 또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연결 관계가 이어지고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은 지도교수는 또 다른 학생을 받아서 이렇게 또 그 특허 가지고 네트워크를 특허로 인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공동 연구자도 있을 테고 이제 학생 졸업한 졸업자는 들어가서 여기서 같이 발명을 하니까 이 연구 네트워크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도교수의 지식이 파급되는 관계를 보는데 이 특허 네트워크를 하나로 연결을 하면 B라는 학생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 네트워크가 간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difference in difference 방법을 써서 지식 확산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나의 내추럴 익스페리먼트, 자연적인 실험으로 어떤 사회과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실험 현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졸업을 하고 나면 졸업 전과 졸업 후를 비교하면 이 지도교수는 학생한테 영향을 주고 지도교수와 지도교수 공동 연구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이 관계는 졸업 후에도 뭐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지도교수의 학생은 공동 연구자에게 뭐 특별히 영향을 주기보다는 지도교수에게 많은 지식을 배우고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공동 연구자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지식 네트워크이고 행위자가 4명이니까 총 6개의 쌍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4개의 쌍에 주목을 합니다. 지도교수와 지도교수의 공동 연구자, 지도교수의 제자와 지도교수와 지도교수의 제자, 지도교수와 지도교수의 공동 연구자. 그런데 여기는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은 이제 지도 학생이 취직을 하고 나면은 공동 연구를 하는데 이때 두 사람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어떤 특허가 나오면 이 지식의 확산이 지도교수의 지식이 확산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도교수와 이 공동 연구자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은 지식의 유사성이 증가하는 걸로 지식의 확산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는 발명자 데이터, 연구자 데이터, 지도교수와 학생 데이터. 서울대학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92년부터 2008년. 91년 일부부터 서울대 학생들의 나이 정보가 있습니다. 나이가 다른 대학은 없는데 서울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하고 지도교수하고 그걸 정보를 가지고 발명자 데이터하고 이 연구자 데이터에 매치를 시켜가지고 우연히 그래서 지도교수는 뭐 발명자면 생년 정보까지 있으니까. 근데 동일성을 확보하는 데는 이 생년 가지고는 부족하고 월일까지 있어요. 그런데 월일을
이런 것 데이터하고 매칭을 시켜보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까지 복구를 해서 페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도교수 중에 485명이 발명자로 4,000건 이상의 특허에 들어가 있습니다. 4,000번 이상 나옵니다. 서울대 교수들 중에 그 중에 248명의 교수가 학생들하고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1,151명은 졸업 전에 지도교수와 발명을 했고 이 학생들이 총 8,073건의 8,073회 특허의 발명자로 리스트되어 있고 그 중에 5,013건은 지도교수 없이 졸업 후에 공동연구자들하고 발명을 했고 4,249명의 공동연구자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술의 유사성 지표 야페의 이 방법을 써서 기술 유사성 요 기술은 35개로 와이퍼에서 35개 기술 분야로 구분한 걸 사용했습니다. 방법은 difference in difference를 써서 요 베타 3가 difference in difference를 하는 이유는 이 졸업 후에 트리트먼트 그룹을 본다고 하면 이때 트리트먼트 그룹이라는 것은 지도교수와 지도 학생의 졸업 후 공동연구자입니다. 공동연구자의 유사성 그걸 보는 건데 이때 트리트먼트를 졸업 전과 후로 나누어서 바로 보면 트렌드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빼주기 위해서 컨트롤 그룹을 잡아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베타 3의 개수를 보면 컨트롤 그룹은 이런 졸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졸업에 의해서 지도교수와 지도교수의 공동연구자 간의 기술적 유사성이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본 컨트롤 그룹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 토픽은 결정 요인을 보는 건데 이건 개인적인 특성들 이건 연구자 정보에서 수집을 하는 거고 네트워크 특성이나 조직 진출 조직의 특성 이건 다른 주제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야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 시간상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티브니스가 요 페어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두 지도교수 학생과 학생의 석박사와 석박사 공동연구자 간의 프락시머티 지도교수와 학생 간에는 좀 더 높고 지도교수와 지도교수의 공동연구자 간에 학생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또 컨트롤 그룹을 보면 여기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지도교수와 지도교수의 공동연구자. 그래서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여기서 보면 요 베타 3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간은 여러 기간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졸업 후에 전 기간을 다 본 것, 졸업 후에 한 3년 정도, 졸업 후에 3년 후에 3년 정도 본 것, 졸업 후에 6년 후에 기간을 다 본 것. 그래서 요 베타 3를 보면 지도교수와 지도교수의 지도학생과 지도학생의 공동연구자 간의 졸업 후에 유사성이 높아질 거라는 당연한 말이겠죠. 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니까. 이 어드바이스와 스튜던트도 연결고리가 있다가 떨어져 버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요 관계를 보면 별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보면 플러스가 나옵니다. 유사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의하지 않은 의미고 여기는 유의하게 플러스로 나타납니다. 이를 두고 저는 지식 확산, 지도교수의 지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건 석사과정생들을 두고 설명을 한 겁니다. 제가 이걸 해외 학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에 내생생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취업
채용 과정에서 지도교 학생이 기업을 선택을 할 때에 학생이 기업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학생을 선택한다. 그래서 내생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그렇다. 그 말이 뭐 많이 맞을 수 있어도 석사과정에서는 뭐 학생이 특별히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석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내생성 문제가 이렇게 그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 선이 플러스에 있다는 게 뭐 다른 선들이 위에 있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노란색 선이 플러스에 있다는 걸 두고 지식이 확산되는 한 채널로서 석박사 과정생들의 졸업이라는 것을 관심 있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졸업자와 거의 공동 연구자 이건 당연하고 학생과 졸업 지도교수는 졸업 후에는 졸업 전보다는 떨어질 것 같고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다른 그 제너레이터 된 변수들 가지고 여러 가지 회귀 분석을 하는데 이건 다른 부분에서 다루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그 검증 과정이 남았는데 졸업하기 전에 어떤 연결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내생성의 문제나 뭐 이런 것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프락시미티의 결정 요인을 밝혀내면은 어떻게 하면 지식 확산을 좀 더 정책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면 어떻게 하면 또는 기업이 어떻게 하면 지식 확산을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까지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인 추기능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식 확산을 얘기할 때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지식이 전달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새로이 또 발견해내고 또 연구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흥미있는 주제인 것 같고요. 지식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구를 할 때 조금 더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것만 했는데 주로 이제 간접적인 것까지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지식의 확산 채널이라든지 방법, 그다음에 결정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돼서 그것이 이제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제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지식 확산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요. 그 세션은 첫 번째 세션은 이걸로 끝났고 한 15분 정도 브레이크를 가진 다음에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커피와 다가가 조금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드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연구자들께 여쭤보고 그렇게 15분 동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